그래서 이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임기 말년마다 꼭 부패 사건이 생겨가지고 불명예 퇴진을 다 했잖아요. 87년 이후에 국민의 존경받는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말년이 다 불행했잖아요. 그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국가 운영 시스템, 우리가 플러스성 정치는 못해도 마이너스성 정치를 계속해 나가야 될 이런 구조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행태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17대, 16대, 심지어 참여정부 때부터 개헌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정권마다 개헌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왜 못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은 놓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 말년쯤 항상 일을 하려 하니까 동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진짜 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개헌 이게 뭐 제대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어떻게 그냥 역사적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지난 올해 1월 5일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부진합니다만.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러면 앞으로 개헌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2만 불에서 있지 않습니까? 3만 불을 넘지 못하고 2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한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고 나갈 동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패한 중앙부처 시스템, 이 국정 시스템 갖고는요, 3만 불을 갈 수가 없어요. 후배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김병일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 개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가가 사실은 위기에 온 겁니다. 지금 이 정도 경제가 유지되는 것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저렇게 엄청난 그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거두오니까 그나마 국내 경제가 좀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저 기업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마 또 IMF에 지금은 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5년 남았다는 경제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5년 안에 구조 개혁 못하면 또 IMF 온다. 경제학자들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지방정부를 있잖아요. 지금처럼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결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청업체에 불과합니다. 시도지사들, 제가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을 10년 했는데요. 지사들 만나면 기자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괴감이 든다. 그 도지사 8년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사를 8년 하고 임명직 때도 내가 지사를 했는데 아직도 나는 하청업체 사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괴감이 든다. 네.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시도지사고 시장군수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설을 유치하고 레고랜드를 유치하고 외국의 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지는커녕 거기다가 규제 그냥 찬물만 끼얹는 게 지금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래가지고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지방자치는 이거는 하청업체형 제도이지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 여러분 아까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단체장 정말 하기 쉽습니다. 주민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돈 필요하면 중앙부처 가가지고 국회의원 상대해서 로비해서 돈 따가지고
지방 사업 많이 하면 주민들 다음에 또 찍어줍니다. 중앙부처 돈 많이 따오면 찍어주잖아요. 이게 무슨 자치입니까? 그거는 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그게 바로 저는 부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바꿔가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으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걷고 정당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지방 시스템을 가져간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구청장들 만나면 이 사람들이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요 사실 우습게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관할 구역에 노숙자가 몇 명 있는지 또 그 결손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이 겨울에 춥지 않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분거에 뭐고 관심이 없다. 나는 우리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 이번 겨울 잘 넘기는 그것에 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관심 없다. 그런 구청장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도를 뭐든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안 되더라 이거죠. 왜냐? 여러분 그 우리나라 보면 지방분권과 관련된 특별법이 참여정부 때부터 제정이 됐습니다. 아니 DJ 정부 때부터 됐어요. DJ 정부 때는 지방이양특별법 또 그 뒤에 참여정부 때는 지방분권특별법 그 뒤에는 또 누구죠?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방분권 촉진특별법 이런 특별법이 있잖아요. 벌써 20년 넘게 존재해 왔는데 그 법에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자치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줘라. 지방재정권을 뭐 확충해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뭐 정비해라. 교육자치, 특별자치, 자치경찰 이런 것들 도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해줘라. 이런 게 있잖아요. 국가의 의무로 특별법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법을 발의를 해도 국회에서 심의도 안 하고 폐기시켜버렸습니다. 국회 때마다. 아까 우리 김병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본에서 지방령 일괄법 만들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발의로 지방령 일괄법을 제출을 하려 했는데 국회에서 있잖아요. 접수도 안 받아줬어요. 왠지 아십니까? 상임위 소관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다.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아예 접수도 안 받아줬습니다. 국회가.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헌법학자들은 정말 편안한 말을 합니다. 야, 그 지방분권 개헌까지 할 건 뭐 있냐? 법률로 바꿔서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특별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도 움직이지가 않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국 헌법을 봤더니 독일도 스위스도 프랑스도 전부 다 보면 헌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라고 헌법에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한테 지방자치를 맡겨놓으면 나라마다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아예 중앙정부는 요것만 해.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거 해. 그리고 돈도 이렇게 나눠서 써. 국채, 세금 가지고 연방정부, 주정부, 중앙정부가 몇 프로 쓰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써. 심지어 비율까지 스위스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헌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이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진화되려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합리화하고 실질화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결코 선진국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저희 지방분권 개헌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1월 날 돼가지고요. 2월 2일 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5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3명으로 구성돼가지고 6개의 분과로 자문위원회가 나눠져 가지고요. 저는 지방분권 분과 제가 심부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헌 특위에 제안했던 개헌안의 내용을 제가 좀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왕적인 중앙집권,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를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겠다 하는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합의한 것은 지방분권 국가로의 일행을 선언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위 공동체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충성의 원칙.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가 존립에 필요한 것, 또 전국적 통일성에 필요한 것, 또 전국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만 입법권을 가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행헌법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권은 국회가 독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독점주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번 헌법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안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와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국민의 입법권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나누어서 행사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는 이 국민의 권리라는 거죠.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그 원칙을 명확하게 정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다만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리와 관련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주민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의 삶에 직접 관계되는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한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내용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치 입법권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는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제정을 국회가 정한 법률로 위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방의회가 입법할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너무나 친절합니다. 지방의회가 정할 조례의 모델도 지금 중앙부처가 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정부에 보냅니다. 시도한테. 그 자기들은 뭐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쓰는 데도 많습니다. 이거는 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 엉터리. 예. 그러니까 이 명분과 이 실질과 명분이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그 형식 논리만 엉터리 같은 그런 논리로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실질화하자 하는 목소리를 저희들이 좀 담았다 하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천군에 지금 포천군 시가 됐나요? 시가 됐죠 벌써. 포천 벌써 시가 됐거든요. 포천시의 시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제정은 시의회가 정한 거예요. 주민의 대표가. 네. 그걸 갖다가 꼭 국회가 어떤 법률의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그런 것들을 안 만들어주면 지방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 시스템을 우리는 너무나 경직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걸 좀 풀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요 중앙부처가 대통령령으로 국회 법률도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중앙부처의 지방 행정기관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정부 조직의 법정주의를 사실은 저는 위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잖아요. 중앙부처의 지방기관들이 시도에 기능하고 막 중복되는 업무들을 수행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지방 해양항만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 지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관리청, 노동청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이 몇 개 살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재원 배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방세의 납세 의무자는 주민입니다. 시민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방세율을 높이고 낮추고 뭐 얼마를 걷고 말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야 되죠? 주민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건 주민의 대표가 결정을 해야지 왜 그걸 갖다가 중앙부처가 다 결정하죠? 여러분 취득세가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지방세죠. 근데 이 취득세 세율을 사실상 누가 정하느냐? 국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의 소득세도 있잖아요. 소득세를 거두면 전부 다 이거 국세로 갑니다. 물론 지금 이제 지방소득세라는 거를 몇 년 전에 그것도 어거지로 겨우 만들었습니다. 지방소비세도 거기다 원래는 100% 국세였는데 그걸 지금 겨우 11% 이제 지방소비세 그 공동세로 만들었거든요. 그거 하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스토리를 좀 시간이 있으면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조금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조세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방세의 포션을 제대로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현재 있는 국세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도 기재부 관료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기재부는 그거예요. 현재 있는 국세 가운데서 지방세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돌려주겠다. 근데 지방세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면 현재 받는 돈은 그대로 우리 거고 그 이상 더 내놔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가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 재정조정실장한테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억지 부리지 마라. 그거 나라 재원은 다 뻔한데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나누려 그러면 그건 원칙에 따라서 나누면 되는 것이지 억지를 부려가지고서는 이건 답이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재정을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치단체가 있고 부유한 자치단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조정제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개헌 안 해도 재정조정제도를 반드시 두도록 이거를 명문화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의 그 기관도 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있잖아요. 지방자치규제법입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시도의 부단체장은 서울시 특별시는 몇 명 돌아. 광역시는 몇 명 돌아. 더 인구에 따라서 몇 명 돌아. 이게 있잖아요. 그게 지방자치법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꼭 지금 제왕적 단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제왕적 대통령이 있는 반면에 우리도 지방에 가면 제왕적 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민통제 장치가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 그런 내용을 이번 헌법에서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원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원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지방과 관련된 그러한 입법들 국회에 발의를 해도요.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최상서랍에 넣어버리고 이걸 상정도 안 하더라고. 강만수 장관이 MB 딱 그 대통령 되는데 강만수 장관이 기재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맨 첫 번째 국무회의를 우리 MB 대통령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장관들하고 전국 지도자들 함께 모였어요. 모았어요. 그때 제가 정책실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지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 지방소비세 꼭 좀 따내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만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택도 논설을 하지 마라.
지방 소비세 도입 안 된다. 중앙부처가 돈 걷어서 지금처럼 나눠주면 되지. 뭘 지방 소비세를 만드냐. 뭐 필요 없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강 장관 지방 소비세 빨리 도입하시오. 당신이 시장 해봤지 않습니까?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했거든요. 타락했는데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강만수 장관이 계시는 동안에는 진행이 안 됐어요. 장관 바뀐 뒤에 지방 소비세 도입이 됐어요.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요. 와, 대한민국 장관 세구나. 네, 대통령 지시도 그게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한국 장관들입니다. 부처의 그 관료주의, 여러분께서도 아마 중앙부처에 계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중앙부처 관료들이 그리 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중앙부처에 이렇게 지방의 의견을 국회에 제안해도 발의가 안 돼도 상정도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원이 국회에 있어서 적어도 지역과 관련된 그런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발의를 하고 해서 상원과 하원이 입법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은 헌법개헌 절차 34페이지에서 국민 직접 발현,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이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 사법권에 대한 주민통제 장치를 이번에 둬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방 법원장, 지방 검찰청장, 지방 검사장, 경찰청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 직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주민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죠? 대법관 1년 동안 처리해야 될 사건 건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다가 상고심을 두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좀 보장해 주자 하는 그런 제안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네, 여기서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플로어에서 코멘트나 질문이나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저는 권조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정석 교수님한테 정말 좋은 내용을 갖다 많이 듣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한테 떠오른 의미는 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몸에 맞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헌법을 개정하는 권한이 국민들한테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좋은 법안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국회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다고 열의가 되어버릴 텐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좋은 법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키느냐.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겠냐는 게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좋은 법안을 헌법안을 만들려면 방법은 국민혁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혁명을 통하지 않고는 그걸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아까 자기들 특권을 점점 더 많이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상권분배에서 원칙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다 하는 것도 지금쯤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규제하는 법률을 다른 데서 만들어주지 않고는 절대 자기들 속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김병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자체가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요즘 교통통신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중심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과연 기초단체까지 필요하겠느냐.
아까 그 김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경북 뭐 지방단체장이 이거는 뭐 완전히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명분은 갖다 뭐 무역 사절단이라고 하는 걸 해서 유럽으로 가는 건데 자기는 아프리카로 관광여행을 떠나가지고 비서를 데리고 가서 아침에 호텔에 나와서 비서한테 구두를 끊으라고 시키는 걸 갖다가 옆에 같이 하던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는 뭐 대통령이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제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인사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헌법에서 대통령도 그냥 일호직 선출 공무원 그냥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를 하고 인사권도 많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유도 교수님. 저 뒤에 마이크 유 교수님. 네. 숭실대학교 유동길입니다. 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제 내용이 헌법 개정에 반영될지는 그건 별개 문제로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신 문제. 그래서 세 가지만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정 자립 없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라는 것이 과연 옳은 주장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지방정부 또 지방공무원의 수준이 중앙정부보다 분명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또 하나 제기하고 싶고, 세 번째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자원의 제약 속에서 추진합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사람, 예산, 물자, 이게 모든 자원인데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데 지방정부가 이기주의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예. 저는 서정입니다. 오늘까지 3일째 다 듣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 청중을 여의도 사람들 좀 대상으로 했으면은 딱 맞겠습니다. 아니 뭐 사회 보시는 우리 장관님이나 발제하신 분들 다른 이제 국민들의 가려운데 긁어주시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좀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 교수님이 이제 그 개헌 방향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빠진 거는 뭐냐면은 이 강성 노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첫째는 갈등이 너무 심한 거죠. 갈등은 이제 여야 갈등도 있고, 오해 갈등도 있고, 세대 갈등도, 지역 갈등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사용자와 노동자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조합이 왜 강하냐면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2010년 그렇게 될 때, 옛날에 이제 여소야대 시대에 근로조건은 절대 빠꾸를 못한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절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나 이 서울시 기관 중에 임시직 직원들 많아요. 그 대통령이 한 말씀 해놓으니까 그 임시직을 이제 누가 부탁, 그 임시직이라는 건 한 2년 하다가 시집 가면 또 아가씨들, 매번 이런 것도 다른 이제 뒤에 아가씨가 들어가거든요. 누가 부탁하면 쫄아가서 너 일놔줘 버려. 이런 게 바로 문제인데, 그래서 노동조합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도 좀 계획하는 방향이 이왕이면은 싹 다 그냥 시원하게 끌고 주시려면은 그것을 다 따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선언적인 구절이 헌법에 들어가야 제가 말씀드린 갈등이 해결되죠. 네, 선생님 지금 오늘 주제가
지방분권이니까 하는 거죠. 주제하고 관련된 쪽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하는 건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지방자치제라는 안경으로 내다본 저는 오늘 그 개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그게 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저 감사원장을 그 임기도 뭐 보장하고 감사위원도 그 법에 규정하다고 하셨는데 사법권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한테 지금 이게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 보면은 천지 계획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의 권한은 왕창장 줄이고 지방에 내려주면 이게 천지 계획입니다. 그럼 공무원도 지금 중앙공무원 왕창 줄여가지고 지방에 보내든지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강화가 되는데 감사원장하고 감사위원회 권한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장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면은 비대해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김성호 부원장님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해 좋겠다 이렇게 또 하시고 정 교수님께서는 또 뭐 양원제 이렇게 하시는데 양원제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과거에 1900 허정정부는 양원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원제 미국 상하이에 역사적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제로 잘 되어 있는 스위스 칸톤 이제 그것을 보고 그것도 역사가 깊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 갈등이 많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이 독특한 여러 가지 이 성격을 볼 적에 양원제를 하면 내내 정치 싸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원제 이런 것은 안 맞다. 그 다음에 김성호 부원장님께서는 한번 더 들어봅시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한 데가 많습니다. 인천 아시아대회, 대구에서 AAA 세계 육상대회, 또 여수뭐회 그 하나가 심지어 뭡니까 자동차 경주도 전부 다 수천억 조단위 적자가 났습니다. 현재 6개가 경제자유구청 자유경제 있습니다. 부산, 송도 어느 하나가 성공한 게 없습니다. 다 거리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분권이 되면은 유토피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보 문제입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지금 사드 하나 배치도 못하고 부대 하나도 배치도 못하는데 지방분권을 해나면 국가가 존망처럼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나라가 존망에 놓이겠다. 어느 하나 부대 하나 설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헌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제1 안보 문제, 물론 외교와 안보는 중앙정부가 한다고 합니다. 하나, 지방 각 자치단체장이 또 주장하고 주민이 데모하고 매일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바로 갈까? 항상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저 대국이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겠는가?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 대가를 막아 하는데 과연 정명 교수님이 유토피아적인 그 발상이 옳은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김병일 공정거래 부회장 정 공정부회장께서는 참 가장 현실적일 때는 단계도 줄여야 되고 인구 조정이 되고 이 일사분할되는 문제는 다 합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혹시 더 계십니까? 네, 그러면 뭐 질문은 또 누구 계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주식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공청회, 토론회, 포럼 수없이 참석을 했는데 요새는 이런 거 듣고 나서는 이걸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왕적 그 집중제, 우리나라 그 대통령 중심제, 이것이 왜 나쁩니까?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이상을 가진 사람이 한다면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대선을 치르면서 대선 때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를 찍어야 하나?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차이죠. 항상 차게 차선이 아니고 이것보다는 덜 나쁜 사람을 찍고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한번 해봐야 소용이 없고 맨 처음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개헌을 하느냐. 대통령이 해보십시오. 개헌을 내가 하겠다고 지금 문 대통령이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개헌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단 대통령으로 되면 이들만 좋아요. 중앙집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토론할 것은 어떻게 개헌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뭐 행정구역은 어떻게 나누고 재정은 어떻게 하고 뭐는 하고 그건 하겠지만 개헌을 지금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하겠지. 허내는 대통령이 어딨어요. 대통령과 국회가 하지 않으면 개헌이 됩니까? 우선 대통령이라도 그걸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제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 나가서 시위를 하고 막 밤 10시까지 시간이 지나고 해요. 하면서 항상 자족하는 것이 자족함이 야 이거 해서 뭐하나. 우리가 해봤자 가짜를 진 사람은 딴 사람이고 뭐 난도질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해서 뭐하나. 하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걸 보여주자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질문이 또 있어요? 예. 제가 지방 정권 개헌을 위해서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교육 지방자치였는데 교육자치 그게 외국에서는 말이죠.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다 해서 교육자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해석을 뭐라면 교육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교육은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모든 대부분의 법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냥 그 세력에 반대를 하고서 그냥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전 몇 번 이 얘기를 한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교육감을 선거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선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유학 간 사람이 유학 갔다 와서 야 미국 가보니까 뭐 버지니 아주 교육감 선거더라. 웃기는 소리 말아. 지가 그랬어요. 왜 그랬잖아요. 미국의 선거가 몇 개인가 하면 51개 주인데 2013년까지 16개 주가 선거를 했어요. 그러다 지금 13개 주로 다가니 줄였어요. 거의 다 이제 2018년쯤 가면 교육감 선거하는데 하나도 없어진대. 왜 그렇게 되는지 했더니 옛날에 전통이 별로 없는 나라라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그냥 하던데 하는 거고 더 이상 이제 그를 왜냐하면 지방 정부의 소관인데 주지사 소관인데 주지사 내놓고서 어디 농업국장, 축산국장을 축산업자, 농업사업자 하는 사람으로 다가니 예를 들면 상공국장 하면 상업하는 사람 중심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냐. 한번 깊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얘기 하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육의 자치라는 게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하는 것은 저도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하고 네. 아까 정세욱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서 저는 참 훌륭하신 주자 발표 의사님을 보셔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목포 해양 위의 구전을 아무런 권하지 없고 위에다가 보고하는 것 때문에 구조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태풍 차후가 우리나라 봤어요. 작년 10월 5일 날. 지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기억을 합니다. 차후가 목포 쪽으로 왔었을 때
112 구조대가 몸을 살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전부 구조했다 하는 것이 도하신문에 쫙 깔렸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 가서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목포 해양경찰대 112 구조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규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세월호 때는 대통령 보고하는 거 핑계대고 그때는 차오 있을 때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렇다고요. 물에 빠진 물에 빠진 그 사람을 해양구조대가 그냥 거기서 점프해서 들어갔다고요. 그 광경을 신문에 전문했다고요. 그러면 이건 학생이니까 구조 안 했느냐? 아니면 보고 안 해서 구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서 그래서 한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해양구조대 운영 규정을 한번 보시면 보고라는 규정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넣은 것을 마치 보고 똑같은가 하면 소방서 대원이 차 끌고 가서 빨리 불 끄면 될 텐데 엉뚱한 짓 하다가니 넌 불을 왜 제대로 안 켜서 보고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그 사람이 잘못했든지 제3자가 만들어낸 말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아까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저는 그걸 얼마나 아깝게 생각하는지 참 그 통탄을 했어요. 송산면에다가니 유니버설 그거 한다는 거 그쪽에서 2조 7천억 갖다가 투자한다는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에 지금 설치 어디 개장을 안 했을 거예요. 국정기업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 이것 때문에 했던 게 그게 누구죠? 친박 서청원 의원도 국회의원 공약 사업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 사업인데 그게 진행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면 땅값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은 땅을 공짜로 준다는데 우리나라는 땅을 공짜로 주는 거 더군다나 미국 놈들한테 땅을 공짜로 빌려준다니 가격을 깎고 그놈은 탄핵이 아니라 탄핵 몇 대를 거쳐서 그러거든요. 결국은 땅값 협상이 안 돼서 물러갔어요. 그게 2007년 11월 6일날 김문수 지사가 유니버스 치료치 두고 MOU 체결하고서 2013년 결국 아주 무산이 될 때까지 결국은 뭐냐 정치권에서는 하여튼 이리저리 반대 사회단체 반대 땅값 어떤 놈이 조금이라도 내리는 거 책임지기도 없고 결국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그건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질문 이거로 이 문을 닫도록 하고 세 분 오늘 발제하신 분하고 두 분 토론자분들 지금 다들 이렇게 코멘트 하시고 의견 내신 데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요. 사실 질문을 답변하려면은 보니까 시간이 오히려 제가 발표한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 자체에 대해서 김병일 상임 고문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우리 우리 조희갑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지방자치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교육감을 따로 뽑아가지고 교육자치라는 게 마치 지방자치라는 그 안의 일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시도에 말이죠. 교육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육국.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형이냐면 참고로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치단체 장 밑에 교육국이라는 걸 둬가지고 거기서 교육자치를 지방자치 단체 장 자체가 이미 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국으로 하게 되면 그게 자치입니다. 그게 자치인데 그게 쿠라파가 그렇습니다. 불란서, 영국,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는 전부 자치단체장 밑에 교육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데서는 교육위원회라는 걸 두는데 교육위원회가
자치단체 장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장이 임기 4년의 교육위원을 갖다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근데 직무 수행은 좀 독립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고 미국의 교육감 선거한다는 거 그거 참 크게 좀 잘못들 생각하시는데 미국에서는 교육감이라는 걸 따로 두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육감을 교육 자체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욕시 같은 데는 교육행정구역하고 그 지방자치구역하고 똑같거든요. 뉴욕시장 밑에 시고 그것도 교육구역도 시고요. 똑같은 데는 따로 되어 있는 게 없고 뉴욕시에 그 부시장 밑에 부시장이 6명 있는데 6명 밑에 그중에 1명 밑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따로 둔다는 건 뭐냐면은 그건 좀 분명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요 자치단체가 조그만 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를 스스로 이제 그 행정기관 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따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는 몇 개 안 되는데 여기다가 교육행정기구를 두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는 타운이라든가 타운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는 몇 개 그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를 합쳐가지고 거기서 교육자치를 하면서 행정조직은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 효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도 속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개의 그 타운십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구역을 합쳐가지고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도 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기구를 따로 두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기구를 원래부터 따로 두는 게 아니고요. LA 같은 데 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거버먼트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카운티 정부 밑에 교육기구를 두고 있는데 그것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카운티 밑에 5명의 그 감독위원회가 있는데 보드 오브 슈퍼바이서스라고 있는데 그 밑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도 교육기구를 따로 둬가지고 우리처럼 교육감 선출한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뭐 점점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다만 구역이 교육구역하고 행정구역이 다른데 그 교육구역이 넓죠. 그래서 교육특별구라고 두고 있는데 스페셜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특별구를 두고 있는데 그런 데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한다고 제가 마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이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께서 잘 아시지만은 제가 이제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들 한 240명만 하고 지금 감사원 밑에 있는 지금은 교육평가원이죠. 거기가 원래 중앙교육연수원인데 거기서 240명씩을 놓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건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막 설명하니까 교장 선생님들도 우우 하는 겁니다. 그냥 저한테 막 야유를 막 하고요. 그래서 아니 교장 선생님들이 우가 뭡니까? 뭐 이러겠는데 한 번은 기상청 앞에 그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 앞에 있는 교육청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 데 가서 설명했더니 전부 청중들이 전부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강력하게 막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막 우하고 막 야유를 하고 뭐 집어치워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막 질리기도 하고요.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냥 제가 한번 마저 죽을 뻔했죠. 이걸 주장하다가. 근데 마저 죽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게요.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를 따로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계에서는 그 당시에 아주 공적의 1호였습니다. 제가. 근데 하여튼 그거는 어떻든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우리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서울시장 밑에 교육위원회를 둬가지고 시장이 의회 돼서 임명을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든지 교육위원회를 시장 밑에다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건 1번씩입니다. 아니면은 시도지사 밑에 교육부지사를 교육부시장 부지사를 두든지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걸 따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이거
예? 그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자치라는 것은 교육자들만이 자기들이 마음대로는 자치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교육위원이 되려면요, 교육위원으로 임명받으려면 과거에 교육계에서 있었던 경력이 지금부터 과거 5년을 소급해서 교육계에 있었던 경력이 다 지나간 사람, 그 안에 5년 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위원으로서 임명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교육자치라는 것은 일반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지, 그게 교육자치지, 뭐 교육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교육자치다. 그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오해가 없으도록 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제가 뭐 이러다 마저 죽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래서 교육위원회 이걸 없애버리고 시도의 교육위원회 있던 것도 그래서 이제 그 교육위원회도 교육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없애버리고 반 이상이 그것도 이제 없애버리고 차츰차츰 없애버려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교육감도 아마 따로 그 선출하는 일은 아마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뭐부터 설명돼야 할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좀 해주시죠.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재정 문제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재정 자립은 어차피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끌어다가 경제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은요, 어떤 정책이냐면 돈이 많으면 전국에다 다 골고루 다 개발을 시키고 했겠죠. 그런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공업단지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한 것이 이게 2차 5개년 개발계획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1위 공업단지, 울산 공업단지, 무슨 제천 공업단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은 여기서 나오는 과실이 스프리드 에펙트라고 해서 파급 효과가 나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참 아주 훌륭한 그 경제개발 정책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하신 게. 그래가지고 그게 외국에서도 그 아주 제가 불란서에 가서 그때 관료로 있을 때 갔더니 그걸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설명할 때 감탄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수출이 미국, 일본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 축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이 많이 생겼죠. 그런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방자치 제도를 갖다 그 위에다 씌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지역은 지 잘못이 있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국가의 경제개발 정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죠. 근데 그런데다가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을 구역별로 딱 씌우다 보니까 부산, 경부 축은 좀 낮고 그 나머지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돈이 없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방교부세로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되,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중앙의 돈이 무슨 눈먼 돈이라서 먼저 탁 따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은 또 자기 돈 많이 따가면 또 지 자랑으로 알고 다음번에 재선되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되, 다만 만약에 잘못 운영을 했다 하게 되면 책임을 져라. 그래서 파산제도도 인정을 해야 된다. 권한을 주는 동시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 자치단체 장도 없으니까 이거 뭐 불편하고 막 왜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이 잘못 뽑았으니까 유권자가 지역의 유권자가 책임져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야만 이게 제대로 앞으로 잡혀나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방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그 과세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요, 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남겨라 하는 주장도 하지만 저는 그거를 찬성할 수가 없는 게요. 국세를 지방세로 남기면 세원이 서울하고 뭐 울산 이런 대도시 몇 군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거기에는 세원이 막 넘어옵니다. 서울하고 울산 이런 데는 떼부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농촌 지역은요, 이거 세금이 이게 지방세로 넘어왔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뭐 들어올 게 있어야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격차만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재원이 지방세를 남겨버리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없는 자치단체다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악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국적으로 세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로 남겨도 좋지만 그런 세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면 그 전에 주세를 갖다 지방으로 남겨요. 주세라는 게 요새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유흥음식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남기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반대했거든요. 그때는 주세가 맥주하고 뭐 양주 이런 게 세금이 많고 약주, 탁주 이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농촌에서 먹는 게 전부 약주, 탁주인데 그 세금도 없는데 주세를 전국에 남겨버리면 양주 많이 먹고 뭐 맥주 먹고 하는 대도시는 부자가 되지만 농촌 지역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반대를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세를 남기려면 딴 건 국세로 놔두고 약주세하고 탁주세만 지방세로 남겨라. 그런 주장까지 했었죠. 근데 어떻든 근데 모든 세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만든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겐 말이야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서 그냥 주는 거지. 사실상 그 지방에 영세한데 뭐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더라도 별로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심리적으로 충족시키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교부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이 자꾸 독자적으로 그 자기 책임하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국가의 재정 의존도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좀 답변될 시간이 없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고문 뭐 하실 말씀? 뭐 됐어요. 그럼 김성호 부원장님. 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소득이 일단 2만 불 이상 이렇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왕적 그런 단일 지도 체제 이거는 사실은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 정치적 성향도 이제 다양해졌고요. 가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이제 수기민주주의 그리고 협의민주주의 비록 비용은 들지라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점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방분권한다고 뭐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 간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경쟁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다양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계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대로입니다. 1만 명의 그 군단이 하고 1000만 명의 경기도 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효율성 측면도 그렇고 이거는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런 인구가 적은 지역과 또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 그래도 도단위 지역, 경기도 같은 이런 특별한 도단위 지역, 이런 것은 결국 계층을 나누어서 역할을 나누는, 그 도의 역할과 시군의 역할이 다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층제로 만들면 60, 70개 단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중앙집권이 오히려 강화가 되고 어떤 지방의 어떤 그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으로 자기 삶을 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자치단체는 조정제도를 통해서 그 최소한의 국민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어떤 행정,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은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지방 공무원의 수준이 중앙 공무원 수준보다 낮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그러셨는지 몰라도 지금은 지방 공무원들도 여러분 지방 공무원 요새 뭐 수백 대 1 경쟁 뚫고 다 합격하고 하기 때문에 또 다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다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한테는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중앙부처보다도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이게 지방분권이라 그러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 엄청 논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뭐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들 또 블로에서 좋은 의견들 말씀들 많이 해줘서 아주 상당히 서로 공부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